자, 이제 경매편을 보겠습니다. 경매는 항상 저당권, 즉 말소기준권리 그 날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경락인이 경매받았죠. 경락인이 책임지는 인수하는 권리가 있고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는 소멸되는, 즉 소재된다, 사라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말소기준권리죠. 말소기준권리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먼저 돈 받는 게 주 목적인 것들인데 경매 신청은 저당권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요. 최선순위 저당권, 저당권이나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입니다. 일단 공부 안 했지만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죠. 저당권 돈 못 받을까 봐 설정하는 거죠. 압류가 압류도 금전 채권자죠.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권리. 근데 돈 받는 게 주 목적이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영위권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사용수익이 주 목적이죠. 돈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더 아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경매가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하면서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해요. 물귀신 작전. 다 데리고 소멸합니다. 이 지워진 것들은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뭐만 살아남았죠? 위쪽에 있는 것, 얘들은 살아남았죠. 그럼 얘들은 경락인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있어서 경락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얘들은 대항력이 있다가 다 소멸했죠? 경락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경락인에게 경매에서 대항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들을 제3취득자 그랬죠. 제3취득자. 저당권 밑에 있어서 경매 나오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 그래서 얘들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말소기준권리 밑에 다 지우면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분묘기준권, 유치권, 법정이상권 세 가지 외우는 겁니다. 이걸 분유법 외워요. 그래서 이 최선순위 저당권 밑으로 다 지우다가 분유법만 살짝 살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 권리와 여기 있는 분유법 얘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이제 건물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 나왔죠. 어머 불쌍해서 어떻게 불쌍하지? 어머 불쌍해. 경매 나오면 어머 쫓겨나겠네? 갑자기 불쌍해져야 돼요. 그 다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경매는 항상 2순위 갑니다. 그래서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 맞았죠.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따르죠. 자, 이것도 우선 면제권이 있고 이것도 있다 아까 4순위였죠 다. 그럼 날짜 빠른 순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설정 등기 순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5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제 정리해요. 갑소유 부동산에 첫 번째 근저당권자 A가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저당권 B가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럼 자,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소유자 병이 을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애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죠.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저당권이 아니라 얘가 4번이잖아요. 2번이죠. 날짜가 빨랐죠. 그러니까 이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신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매매는 저당권 안 본다 그래서요. 안 쫓겨납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에게 받죠. 얘는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요? 병에게 받는 거죠. 갑은 면책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얘들은 대항력이 있다. 안 쫓겨난다. 근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네 번째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서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인이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그럼 1순위가 말소기준이라 얘부터 다 이렇게 소멸하죠? 얘들 아까 제3취득자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쫓겨난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매매와 경매가
대역력이 다르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그러게 상단에 파란색 1번, 2번, 3번 그러게 다 있습니다. 우리 책은 지금 경매만 있어요. 매매는 없습니다. 매매는 제가 추가로 본 게 이제 전세권 나오고 임대차 나오니까 미리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경매 청구를 할 텐데 우리가 법정상고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1페이지로 오세요. 451페이지 오세요. 이제 새롭게 추가하는 거죠. 상단에 네모 3번 일괄경매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365조가 있습니다. 조문에 이제 밑줄 하세요. 자, 밑줄. 처음에 토지 동그라미,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그라미.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 축조 동그라미 하세요. 건물 축조한 때에는 거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때에는. 그럼 지금까지 동그라미 친 게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죠. 그럼 지금까지 결론 법정 지상권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까지 결론 법정 지상권 발생이 안 해요. 네,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없었죠. 설정은 후에 건물 나왔죠. 그럼 이 토지는 나대지네요. 그럼 지금까지 결론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건물이 철거되거든요. 그럼 철거되면 아까우니까 이처럼 일괄경매 청구랑 이처럼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을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처럼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물이 철거될까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게 일괄경매 청구입니다. 그다음 그 뒤에 밑줄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동그라미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 청구 동그라미 함께 경매 청구 이게 일괄경매 청구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 그 건물 동그라미 하세요.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체크하셨죠?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짚어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결론 여기 법지 X. 근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토지경매 실행에서 의리 경락받는데 지당의 갑 건물 법정 이상권 발생하지 않죠. 그럼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저당권은 토지만 있고 건물에 저당권이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줍니다. 동일인에게. 그래야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어요. 토지대가에서만 받습니다. 그럼 토지대가에서만 배당받으면 돈 다 못 받을지 몰라요. 따라서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엄청난 선택권이 있어요. A가 토지만 경매에서 건물을 없애버릴 수 있고 둘 다 경매에서 건물을 살려둘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당권이 토지만 있죠. 건물의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 청구하려면 A가 저당권자고 갑이 저당권 설정자죠. 빚쟁이. 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습니다. 누구 소유? 설정자 빚쟁이. 이렇게 빚쟁이 소유 건물이어야 건물까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 갑 건물이었을 때 가능하죠. 근데 그걸 나중에 제3자 병이 소유권치 되겠다. 그럼 지금 빚쟁이 소유 건물 아니죠. 그때 병 소유 건물을 함부로 경매 못합니다. 반대로 갑이 신축한 게 아니라 갑의 나대지를 병이 용의권 취득해서 병이 처음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빚쟁이 소유 건물 아니죠? 그럼 일괄경매 못합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갑이 샀대요. 이제는 빚쟁이 소유됐죠. 그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설정자 소유 건물만
일괄임에 청구할 수 있고 제3자 소유 건물은 할 수 없다. 그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결론. 일괄임의 청구는 누구 소유? 빚쟁이, 설정자 소유 가능하고 제3자 소유 안 됩니다. 그 다음 선택의 의무가 없다. 그 다음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건물에는 우선면이 받을 수 없다. 이 세 줄이 결론이고 시험은 첫째 줄이 항상 거의 나오는 겁니다. 이제 책에 체크합니다. 아까 법조문 체크하셨죠? 밑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파란색 2번 일괄임의 요건이 있습니까? 아래 양괄호 1번 설정 당시 나대지해야 돼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괄임의 청구 없어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 토지 건물이 동일인 아까 빚쟁이 소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제목에서 제3자 동그라미 건물을 축조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요. 제3자가 축조했죠. 그럼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두 줄 체크 안 된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목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제3자 동그라미에게 양도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요. 제3자 거죠. 그럼 안 된다. 그래서 밑에 핵심 판례 두 줄 다 체크 안 된다. 3번 영유권자가 신축. 그럼 안 돼요. 영유권자 제3자가 신축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뒤에 잘 보세요. 그게 건물을 자 설정자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이제는 된다. 왜 그래요? 설정자 소유가 됐으니까 이제는 된다. 그래서 밑에 네 줄 다 체크해요. 다음 3번 효력. 양괄호 1번은 세 줄만 체크. 건물 우선면제 X.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작년에 문제 나왔어요. 자, 풀어볼게요. 자, 갑은 을소유죠. 을소유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가 있다. 갑이 저당권자, 을이 설정자. X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 저당권자 갑이 X토지, Y토지 대 일괄임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그럼 일괄임해는 보세요. 을이 설정자니까 이 건물은 을소유 건물, 빚쟁이 건물, 빚쟁이 을소유 건물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기억. 갑이 저당권 취득의 전이네요. 전에 이미 X토지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토지 저당권 설정강이 전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을 건물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일괄임해 인정 안 됩니다. 기억 X. 니은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X토지 Y 건물을 축조 소유하고 있다. 을이 소유하고 있죠? 그럼 정답. 디귿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병 제3자 병이 X토지의 지당권을 용의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해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3자 소유라 일괄임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 뒤에 을이 이제 건물 소유권 이제 취득했대요. 이제는 가능하죠. 을이 결국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을 소유가 여기 을 소유, 여기 을 소유라 정답이 4번으로 갑니다. 기억은 X 틀렸으니까. 그래서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하다. 자, 이제 근저당 갑니다. 일단 책을 어디 보시냐면 뒷부분 다 있습니다. 자, 461페이지 보세요. 461페이지. 거기 제4절 공동저당 있습니까? 저는 여기 안 합니다. 여기는 안 해 합격이에요. 이거 해마다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한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2, 3년에. 여기는 안 해야 돼요. 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럼 462페이지 그 중간에 문제 하나 있죠.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줄 알아도 풀면 안 됩니다. 이거 2, 3분 이상 걸려요. 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또 기출문제 또 있죠. 풀 수 있어요? 풀 줄 알아도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안 해야 합격이에요. 여러분 학교론 계산 문제 이미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포기 못해요? 해마다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해야 합격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3문제를 풀어요. 과감히 패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466페이지 오세요. 466페이지. 이 근저당이 시험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근저당. 그럼 짚어보세요. 자, 우리가 확정 채권, 이걸 위해 나온 게 일반 저당권, 보통 저당권이고, 근데 채권이 불확정이에요. 불특정. 불확정 채권에 나온 게 근저당권입니다. 법이론상 이걸 위해 이게 나왔고, 이걸 위해 이게 나오는데, 실제에서는 아까 둘 다 거의 다 근저당권 한다 그랬죠. 근저당권. 근데 시험은 이렇게 법이론대로 나옵니다. 저당권이 나오면 확정 채권을 가지고 푸셔야 되고, 근저당권이 나오면 불특정 채권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럼 불확정 채권이 어떤 때 생길까? 예를 들어보면, 갑이 대리점이고 우리 신발 공장 본사인데 갑과 을이 신발 공급 계약,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걸 기본 계약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본사에서 신발을 외상으로 대주면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돈으로 조금씩 외상값을 갚고 다시 외상으로 신발을 대주면 소비자에게 판돈으로 조금씩 외상값을 갚는 겁니다. 외상값 채권액이 얼마일지 모르죠. 계속 증감 변동합니다. 그럼 갑이 돈을 안 갚을지 모르니까 본사 을은 채무자 갑소유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채권이 얼마일지 모르죠. 이 불특정 채권을 해서 근저당권을 제거합니다. 불확정 채권. 그럼 이때는 채권 최고액을 꼭 정해야 됩니다.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결산기는 정할 필요 없는데 2년 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동계산 하는 거죠. 그럼 이래 가는 거죠, 이제. 자, 근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등기하겠죠?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을하고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기재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 두 가지가 필수적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467페이지 상단에 2번 근저당권 성립이 있습니까? 2번 기본계약 존재 보여요. 핵심 판례 자 동그라미 1번의 밑줄 근저당 설정 계약 시에는 담보할 채권의 채권액 동그라미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 기초가 되는 기술주관계 즉 기본관계 동그라미 기본관계도 정해야 된다까지. 여기 기본관계 신발 공급계약일을 정했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로된 경우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존재는 추정되나 기본계약 동그라미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이미 등기편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요? 공부했어요. 다음 3번 최고액은 필수적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2번 그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3번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나요? 그럼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그랬어요. 근저당에서 결산기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도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외우세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제가 오늘 이후에 오늘 2번 물어봐요. 2번. 오늘 2번 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오늘 제가 2번 물어봐요. 분명히 예고했어요. 자, 그럼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 등기했고 이 근이라는 글자를 써야 돼. 근이라는 글자 쓰란 것을 등기법에서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기재하라고 나오죠. 그게 근 쓰란 말이에요. 안 쓰면 그냥 저당권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갑에게 신발을 외상으로 대줘서 처음에 5천만 원 대주고 1억을 대줘서 그럼 현재 갑 빚이 1억 5천인데 갑이 장사를 잘해서 돈 다 갚아버려서 일시 채무가 0이 돼요. 채권이. 그리고 또 1억 대주고 1억 5천 또 이렇게 대준다. 이 채권액이 계속 증가 변동하죠. 이걸 차표로 그려오면 X축, Y축 있어요. 또 학기론 PQ 그거 아니에요. 쉽습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채권액입니다. 그럼 시간 2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래서 결산기 2년 정했고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정했죠. 그럼 처음에 갑 채권이 채무가 5억에서 1억 5천 늘어나죠. 이렇게. 처음에 5천에서 1억 5천 늘어나서 일시채무 0이 돼요. 또 이렇게 계속 증가 변동하죠. 그럼 2년째 되는 날 이게 2억 5천이라면 갑은 을에게
2억 5천을 변제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이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경매에서 최고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억 5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채무가 3억 5천이 죄송합니다. 3억 5천. 3억 5천이래요. 손이 바람보다 빨라서. 3억 5천이면 갑은 을에게 얼마를 갚아야 돼요? 전액 다 갚아야 되죠.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 그래서 3억 5천을 다 변제해야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3억 5천을 못 갚아요. 그럼 채권자 을은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하더라도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3억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 받는 한도에 그래서요. 5천만 원은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일반 채권 꼴순위 받는다 그랬죠. 라고 전시관 했고 지금 이제 좌표로 본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법조문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왼쪽 페이지 466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357조 있습니까? 자,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 동그라미 최고액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아까 2년 후로 보류했었죠? 보류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걸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동그라미 또는 이전 동그라미 하세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다음 2항에서 전화의 경우에 채무자 이자 동그라미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임한 것을 본다고 이미 전시관 했습니다. 등기 없이 최고액 확정된다고.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이렇게 그림 봤습니다. 자, 여기 이 경우 여기 잠깐 보는 거 이 경우에 그 확정일 때까지의 채무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보는 겁니다. 자, 보통 저당권은 지난주에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죽은다 그랬죠. 근데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영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죽지 않아요. 이것을 소멸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현합니다. 이런 걸 부종성이 약해졌다 해서 부종성 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전은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지금 1억 5천이라는 채권 채무가 있잖아요. 이걸 병한테 이전한다. 그럼 보통 저당권은 엄마가 지나가면 저당권 따라간다 했죠. 근데 근저당권은 이 채권 하나하나에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을 수반성이 약해졌다. 수반성 완화랍니다. 그게 다시 이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 채권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부종성 완화, 수반성 완화를 말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 어디로 오시냐면 잠깐 470페이지 하나 할게요. 자, 470페이지. 470페이지 상단에 네모 4번 근저당권 변경 있습니까? 그럼 중간에 파란색 3번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변경이 있어요. 거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이라면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정 전이라면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래 채무와 채무자 있었겠죠. 근데 그걸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 잘 보세요. 그럼 변경했으면 변경 후 것이 담보될까요? 변경 전 것이 담보될까요? 당연히 변경 후 것이 나중에 담보될 것이고 변경 전 건 버려야겠죠? 변경 전 것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파란색 3번 보세요. 거기 채무 동그라미, 채무 또는 채무자 동그라미, 변경도 가능하다. 채무 범위와 채무자 변경된 경우에 그 다음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여러분 대법원 판사는 겸손할까요? 막 잘난 척할까요? 대법원 판사는 아주 겸손합니다. 아주 겸손해요. 그 겸손한 사람이 세상이 뭐라 썼어요? 당연히. 그런 말 함부로 안 써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 변경된 동그라미 변경된 옆에 써요. 그걸 변경 후라고 같은 말이에요. 변경 후. 변경되니 변경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권 담보되고 그다음 변경 전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제외된다. 그래,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자, 이제 피사본 채권 확정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확정 채권원리의 저당권이 나왔고 불확정 채권원리의 근저당이 나왔는데, 자,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이 얼마일지 모르죠.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네요. 따라서 근저당권은 언젠간 채권이 확정되겠지, 이걸 가정에 공부하고,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항상 근저당권은 언젠간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시면 468페이지 주세요. 468페이지. 일단 그 중간에, 가장 중간에 파란색 2번 있습니까? 그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하시고, 양괄호 2번도 두 줄 체크. 양괄호 3번은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의 시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어진다. 그거 다 봤습니다. 다음 지금 볼 건 제일 밑에 파란색 3번 채무액의 확정 동그라미, 확정 시기 보는 겁니다. 그럼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 아까 결산기 2년 도래하면 그날 확정된 거 좌표로 봤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3번 경매 신청,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 봐볼게요.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는데 을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다. 뭐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이든 뭐 똑같아요. 여기서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날 자신의 을 채권이 확정돼요. 근데 을보다 아랫사람 병이 신청하면 또 다릅니다. 그럼 자, 을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채권이 확정됐죠? 근데 채무자 갑이 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제가 정말로 돈 갚을 테니까 제발 경매만 중단해 주세요. 불쌍해서 경매를 취하했어요. 그러면 이미 확정된 효과는 번복되지 않아요. 그냥 경매만 취한 거지 이미 확정됐죠? 그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이거 경매 신청입니다. 근데 만약에 을보다 아랫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시험은 병이 아니라 을채권은 경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됩니다.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그래서 오른쪽에 양괄호 3번 경매 신청 핵심 판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3번도 세 줄 다 체크. 그럼 3번 셋째 줄에 번복 동그라미. 3번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3번이 1번에서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3번으로 바로 가면 돼요. 화살표. 이게 동그라미 1번, 이게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이쪽이 동그라미 2번 따로 보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권법을 하나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채권이 확정되면 아까 보통 저당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확정 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근저당 담보 안 돼요. 근데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 이 채권 이자나 지원서류금이 확정 후에도 발생한다. 그럼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집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 후에 생겼는가, 확정 전인가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여기 물건이 아무튼 양이 제일 많고 외워야 할 판례가 많습니다. 대신 판례를 외우면 정답은 정확히 떨어진 게 물건입니다. 자, 이제 계약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물권법 공부했죠. 물권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다르다. 그때는 약정이 무효입니다. 그냥 물권법은 대부분 이미 강행 규정이거든요. 반면 계약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다르다면 그때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약정이요. 그냥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돼요. 근데 계약법 제일 마지막 편에 임대차가 나오거든요.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몇 개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까지는 다 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건 이제 다 앞으로 임의 규정, 오늘 한 건 대미 규정입니다. 자, 그럼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저당권 설정 계약할 수 있고 전세권 계약할 수 있죠. 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수 있고 혼인하자고 합의할 수 있죠. 근데 오늘 공부한 건 채권 계약을 협의의 계약에서 이제 채권 계약을 공부합니다. 그럼 계약은 자 전형계약, 비전계약인데 전형이란 민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있다. 민법에 이름이 있다. 비전형은 민법에 없어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계약은 민법에 15개가 딱 정해 있어요. 그럼 민법에 없는 걸 다 비전형이랍니다. 그럼 중개계약은 민법에 있어요? 중개사법에 있어요? 중개사법. 그럼 민법에 없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에요. 뭐 리스계약도 없어요. 민법에. 보험계약도 없습니다. 운송계약도 없어요. 민법에는 딱 15가지. 근데 이 15개 중에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공부합니다. 15개 중에 나머지 12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어요. 중개 가능한 게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은 다 분료식이고 낙성이고 쌍무 유상입니다. 분료식 반대가 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죠. 반대가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고 낙성이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죠. 반대가 유물계약인데 유물은 의사합치 플러스 물건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물건이 오가야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나 뭐 그런 현상광고 계약 그런 게 유물계약이고 쌍무는 쌍방 모두 의무가 있죠. 반대가 편무 계약이고 한쪽 평만 의무가 있다. 뭐 증여라든가 사용대차. 유상은 대가적 의미가 있죠. 반대가 무상, 공짜. 아까 비슷해요. 편무랑 비슷합니다. 증여와 사용대차.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이거 앞글자 따서 앞글자 불락이 싸유 이렇게 불락이 싸유 이게 나오면 이거 1초 만에 풀어야 돼요. 1초 만에 불락이 싸유 외워서 1초 만에 푸는 겁니다. 1초 만에. 우린 시간과 싸움이죠. 이걸 1분 만에 풀었다. 그럼 그분은 아쉽게도 안 됩니다. 1초 만에 딱 불락이 싸유 되겠죠. 자 그럼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시력이 있는데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항명권 유효무담이 나옵니다.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앞글자 따서 쌍둥이 편무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여 X, 사용대차 X. 그 다음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시력은 유상계약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법규정들이 교환과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무상에는 준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가끔 나옵니다. 중개사법에도 한 2번 나왔어요.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다와 반대로 유상이 모두 쌍무다. 둘 중에 하나가 맞았거든요. 결론 이건 우리 시험법인을 벗어나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자 결론 생유 맞아요. 근데 유샹 요가면 틀렸다. 여보세요? 생유 맞고 유샹 요가면 안 되잖아요. X. 제가 여기에도 제 요구한 게 다 편집당해요. 여러분들 요구하면 X. 유샹 틀렸다. 생유라고 하세요. 이게 현상광고가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현상광고는 유상이면 편무입니다. 편무. 그러니까 유상이 모두 쌍무다가 틀린 거예요. 유상 중에 편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유샹 틀렸다. 그래 오는 겁니다. 생이 맞고. 그래서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내 친구 현우가 나는 현우 편, 나는 네 편 아니야. 나는 현우 편. 그래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일반적인 내용 오셨고 이제 계약 성립 볼 텐데 일단 이제 책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책은 자 486 오세요. 기본서 486페이지. 가장 중간에 02번 계약 종류가 있고 1번 전형 비정 받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네모 2번 쌍무 편무 있습니까? 그럼 파란색 1번 쌍무 계약에서 양괄호 2번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아래 2번 편무 계약 있습니까?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가 편무 계약이다. 한쪽 편만 의무가 있죠. 넘깁니다. 다음 네모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있습니까? 파란색 1번 유상계약 양괄호 3번
매매 교환 임대차가 유상계약이다. 파랑색 2번 무상계약, 양거리 2번 증여라든가 사용대차 계약, 임치가 물건을 맡기는 건데 원칙이 뭐 무상이라고 합니다. 시험범위 아니지만. 그래서 원칙이 무상임치.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기시면 이제 490페이지 이제 제2절 계약 성립이 나오죠. 한 장 넘기시면 492페이지 492 상단에 큰 2번 청약 승낙이 나옵니다. 자, 7번 보세요. 계약 성립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청약 승낙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청약 승낙이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승낙 합치가 있는데 첫째,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겠죠. 두 번째, 당사자, 사람까지 일치해야 그럼 첫 번째, 내용 일치를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 두 번째, 당사자 일치를 주관적 일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우리에게 야, 내 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했어요. 그러면 내용 일치했고 당사자 일치했죠.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걸 매매계약 그러죠. 이번에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래요. 그럼 일치하지 않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럼 이런 것을 변경을 가한 승낙 그래요.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청약자 갑이 보기에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 2억 8천에 팔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거기다가 그래 2억 8천에 팔게라고 승낙하면 이제는 계약 성립했다. 이제는 2억 8천에. 그러죠? 2억 8천 일치했으니까. 그게 이제 법조문이 534조입니다. 자, 변경을 가서 보세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첫째 조건을 붙이거나 둘째 여기처럼 변경했죠? 이렇게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이죠? 청약은 효력을 거절 상실하고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다시 승낙하면 2억 8천에 성립한다. 그 다음 당사자 일치해야 돼요. 이제 갑이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거든요. 지나가는 병이 그래 3억에 살게 그래요. 그럼 내용 일치했죠? 그럼 계약 성립합니까? 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르죠?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원래 5억짜리인데 내 가장 친한 친척이라 3억에 파는 거예요. 그럼 병이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성립 X. 여기처럼 당사자까지 일치해야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시험에 해마다 물어보는데 이건 자동 판매기를 대입하세요. 자판기는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하죠. 그럼 자, 청약은 확정적, 구체적 의사표시 맞습니다. 청약은 자판기는 커피 300원, 고급 500원 써있잖아요. 이렇게. 청약은 확정적입니다. 그럼 자, 7번 보세요.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 의사표시다. 맞습니까?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맞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판기의 가격 반드시 써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확정적입니다. 반드시란 말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까?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능하다. 유효. 다음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OX 뭘까요?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해야 된다. OX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고 앞으로 2번 물어본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 X. 아까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어요. 방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여보세요.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그래서 아까 근저당에서 결산기 정해야 한다. 틀렸고 존속기간 틀렸다 했습니다. 자판기에 승낙기간 꼭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이제 승낙.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까? 자판기에서 승낙이란 동전 투입하고 커피를 뽑는 거죠. 그럼 동전이 500원이라면 500원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자판기가 2대 싸. 그럼 동전을 여기다 넣고 옆 자판기 버튼 누르면 커피 나오나요? 누가 봐도 정신병원 가야겠죠. 동전을 여기다 넣으면 이걸 누르야 커피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그 자판기예요. 옆 자판기 X, 승낙은 그 자판기, 그 청약자가 해야지 불특정 X입니다. 이 두 개 엇갈려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판기만 잘 대입하세요.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갑이 을에게 청약했거든요. 그럼 갑이 청약자고 을이 상대방입니다. 그럼 청약을 받은 상대방 을은 그 청약에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럼 자판기 터미널을 갔더니 터미널에서 자판기 50대가 뽑아달라고 청약해요. 그럼 버스 다 보내고 안 마셔 50번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개무시하고 지나가죠. 회답을 의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약자가 뭐라 했냐면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승낙응서로 간주한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럼 그걸 상대방이 구속당합니까? 개무시하면 돼요.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구속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이 감남과 을려가 있는데 감남이 뭐라 하냐면 감남이 야 을, 너 오늘 오후 3시까지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꼭 가서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사귄다면 틀립니다. 안 사귄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게 회답할 의무가 없으니까 무시하면 된다.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시험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청약과 비교할 게 청약 요인이 있는데, 자, 492페이지. 상단의 박스 밑에 네모 1번 청약이 있고 밑에 파란색 2번 청약이 유인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란 밑에 양괄호 1번만 세 줄 척하면 됩니다. 자,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죠. 근데 청약 유인이란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겁니다.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유인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이브 경치시고 온데 드라이브 하죠. 드라이브 하면 커피 파는 트럭 본 적 있죠. 그 커피 파는 트럭에 커피 2,000원 써 있어요. 그건 청약이에요. 2,000원 갖다 주면 커피 주잖아요. 그래서 커피 2,000원 그건 청약입니다. 근데 트럭에 커피 판매 중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오게 만들죠. 그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 옷도 옷이 정찰제입니다. 옷이 3만 원 써 있어요. 그건 청약이에요. 3만 원 갖다 주면 옷 나오잖아요. 근데 옷에 가격이 없네. 그럼 우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오게 만들죠. 그러게 물어오게 만든 그런 걸 청약 유인. 뭐 구인광고 마찬가지. 알바 구함 1시간에 1만 원 그래요. 그럼 이거 보고 제가 이 일해도 될까요? 제가 이 일 해도 될까요? 라고 나에게 청약이 오죠. 그런 걸 청약의 유인. 그러면 시험 뭐가 나오냐면 이거 이미 비통착사강 사기강박에서 이미 했어요. 사기강박. 3월달에 했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상가 분양 광고하는데 상가 건물을 첨단 노라우턴 조성하고 전문 경영 위탁 경영에서 분양이 뭐예요? 매매. 분양받은 사람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를 하니까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갔죠. 몰려가서 분양사무소에서 이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매매계약서에 이 광고 내용들은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말만 써 있고 거기에 시민들이 사인하고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건설사가 이 광고 내용을 건설사가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한 시민들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첫 번째 논점. 그럼 이 광고 내용들이 청약인가 청약 유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광고 내용이 청약이라면 이게 승낙입니다.
그럼 건설사는 이걸 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우리 법원은 청약의 유인이라 했어요.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거에 불과해요. 이 광고는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겁니다. 계약서에 써 있어야 돼요.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이라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사는 광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 시민들이 와 이거 완전히 사기다. 기망.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했어요. 광고는 약간의 뻥은 있고 계약서에 안 써 있으니까 사기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그럼 우리가 그날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착오에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멀쩡하다. 착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나면 청약 X 유인입니다. 청약 X, 사기 X, 착오 X 딱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사기의 힘이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구속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493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5번 청약의 구속력이 있습니까? 527조 있어요. 자, 밑줄 하세요. 계약의 청약은 다음 도달 후에는 그럼 도달주의라 효력이 생겼죠. 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도달 전에만 가능해요. 전에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갑이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 아파트 3억에 살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이 밤새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야, 내가 3억에 살게 그럽니다. 그럼 갑이 뭐라 그랬고? 오늘은 못 팔아. 오늘은 그 가격에 못 팔아 그래요. 그럼 우리 막 속으로 욕하죠. 아, 이랬다 저랬다네. 그럼 여기서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일치했죠? 이때 성립했다. 보세요. 우리 아침에 그래 내가 3억에 살게 하고 전화 딱 끊어버려요. 전화 딱 끊어버리면 갑은 이 말할 기회조차 없었죠. 성립했습니다. 보세요. 청약이 을에게 도달했죠. 그럼 갑은 처리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승낙하면 곧바로 계약이 이미 성립했습니다. 이미 성립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통화 녹음했다면 증거까지 완벽히 가진 겁니다. 처리하지 못한다. 욕하지 마세요. 3억이 이미 성립한 겁니다. 이거. 다시 책에서 그러기 527조가 있고 법조문 밑에 528조 좀 이따 나와 보지 마세요. 그럼 그 밑에 529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보세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동안에 상당 기간 내에 승낙 소집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방금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X 틀렸다 했죠. 안 정할 때 여기처럼 상당한 기간이라고 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X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또 물어요. 또 물어봅니다. 2번 물어본다 했어요. 자, 이제 이건 예전에 110일 정보했습니다.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죠. 이 항을 민총에서는 의사표시제로 내고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계약법에서는 청약자로 바꿔냅니다. 그럼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의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 그래서 효력을 상실한다 하면 틀리죠? 그대로 유효. 이렇게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 발신주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체발 격승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총에서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지금 계약법에서 격지자 간의 승낙 발신주의. 이거 아니면 다 대원칙 도달주의. 다시 무체발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주의. 그럼 계약법에서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예요. 그럼 청약은 없죠.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주의. 격지자 간의 청약 도달주의예요. 승낙만 발신주의. 그러니까 무체발 격승발 외우고 나머지 무조건 도달주의 하는 겁니다. 그래도 531조가 있는데 자,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 격승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격승발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책 400, 기본서 494페이지. 494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승낙 있고 밑에 박스에 법조문 3개 있습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 게 531조 그게 격승발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528조 있습니까? 지금부터 528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딱 격승발이에요. 그러니까 531조를 먼저 보고 이걸 보는 겁니다. 격승발.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는데 승낙기간을 2월 20일로 정했다 해보세요. 날짜는 지금과 좀 달라요. 지금 현실과. 그래서 우리 3억에 산다라고 승낙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그래서 편지를 2월 13일 보내서 2월 17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 그럼 계약이 언제 성립해요? 발송일 13일 날 성립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2월 19일 날 편지 보내서 2월 22일 날 도달했어요. 그럼 19일이 중요합니까? 22일이 중요합니까? 22일. 그러니까 격승발은 무조건 발송할 달 성립이 아니에요. 이렇게 승낙기간이 정해 있다면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발송일 날 성립합니다. 이거 승낙기간 지났죠? 그럼 갑은 20일까지 기다리다가 22일 날 병에게 팔아버리거든요. 그랬었겠죠?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발송일 날 성립한다가 격승발입니다. 이건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이 558조 1항입니다. 여러분 책 528조 1항 있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 승낙돈치 받지 못한 때 그 해로 일른다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승낙의 편지가 늦게 왔잖아요. 이걸 연착돼 승낙 그리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데 이 연착돼 승낙을 청약자 갑이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청약으로 봐서 갑이 다시 여기다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합니다. 근데 아직은 성립 안 했다. 그게 530조예요. 밑에 530조 있습니까? 연착돼 승낙. 그래서 전 2조 경우에 연착돼 승낙은 청약자 갑이 새 청약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약자가 승낙하면 다시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번 보세요. 다시 이번에 우리 2월 13일 날 승낙을 보내서 2월 22일 날 도달합니다. 그럼 성립하지 않아요. 승낙기간 지났기 때문에.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여긴 늦게 보내서 늦게 왔지만 여긴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늦게 왔네요. 분명히 중간에 뭔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갑은 이날 의뢰 편지를 받았죠. 그때는 의뢰에게 너 편지가 늦게 왔다고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갑이 이날 편지 받으니까 우표 일자가 2월 13일이라고 찍겠다 해보세요. 그럼 을은 상당히 빨리 보내서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거라고 을은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늦었잖아요. 그래 늦었다라고 을에게 알려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을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걸 알겠죠. 그래, 알려주라. 근데 알려줘야 되는데 갑이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을 의사표시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 20일 안에 도달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럼 계약 성립하죠. 언제? 발송일. 그게 2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528조 1항 봤죠? 이제 2항 보세요. 2항 승낙통지가 전항기간이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자, 이 말이죠. 승낙기간 후에 도달했지만 빨리 보냈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그 다음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을에게 연착 통지해야 된다. 3항 청약자 갑이 전항의 통지가 연착 통지 하지 아니한 때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한다. 그럼 성립해버립니다. 언제? 보내는 날 발송 1월 13일 날. 지금까지 청약과 승낙을 봤습니다. 이제
497페이지세요. 497페이지. 이제 청약 승낙 끝났고 이제 기타 보는 겁니다. 먼저 교차 청약 있습니까? 여러분 책 497 제일 밑에 네모 2번에서 533조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자, 청약은 다 도달주예요. 교차 청약은 청약이 두 개, 그럼 다 도달주의. 법조문 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을 청약하면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도달주의 그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을에게 청약이 있어요.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2월 1일 날 보내서 2월 5일 날 도달이 있습니다. 근데 을도 X부동산 3억에 팔래라고 청약했는데 편지를 2월 3일 날 보내서 2월 7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지금 말한 적 없지만 지금 서로 같은 생각하고 있죠. 뭐 혼인해도 되겠어, 혼인해도. 그러면 을려가 처음에 이날 어머 나랑 갑이 똑같은 생각하네 놀라겠죠. 갑도 이날 놀라겠죠. 그러면 계약 언제 성립해요?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2월 7일 날 도달주의라 언제?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다 청약이니까 이날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위쪽에 네모 1번 의사실현 나옵니까? 532조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실현이란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칠판에서 여기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인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내가 10시에 주차했어요. 왜 주차한 거죠? 주차비 낸단 말이죠. 말이 필요 없죠? 근데 관리인이 돌아와서 내 차를 11시에 내 차를 발견했다. 그럼 언제부터 주차비 내야 돼요? 사람이 내 주차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주차한 때부터 주차비 내야겠죠? 그때부터 주차 계약이 성립한다. 굳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532조 있습니다.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부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보세요. 의사 실현이라 실현한 때 사실이 있는 때요. 인식한 때 X, 안 때 X 그때 성립한다. 주차한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계약 성립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501페이지로 오시면 되겠고 일단 계약 성립 세 가지 끝났습니다. 이제 10분 쉬가시고 501페이지부터 불능을 공부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고 들어오세요.